네, 안녕하세요. 영화사 신진의 김난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대단 토크 시작한다고 해서 누가 보러 오려나, 누가 들으러 오려나 라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일찍 예매 매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나? 라고 걱정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작하기 전에 혹시 역으로 먼저 질문을 받아보자.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오셨을까? 라는 어떤 저희 궁금증이 있거든요. 혹시 한 명만 얘기를 해주시면 선물 주신다고 하시던데. 선착순 세 분께 씁니다. 아, 그래요? 선착순 세 분이요? 네. 아, 나중에 질문할 때도 드리나요? 지금부터 질문으로 시작해서. 아, 그래요? 혹시 지금 첫 번째로 내가 질문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오늘 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실 분 계시죠? 아, 저기 남자분.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사 진진의 영화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제 난석 대표님의 그런 좀 배급에 대한 철학 같은 걸 좀 듣고 싶어가지고 네, 오게 되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있으신가요? 아, 여기 진진 지금 분이 손을 들고 계셨는데.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아무래도 여러분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영화를 시작한 지 한 10수년 됐거든요. 네,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벽에 부딪히거나 힘들 때 제일 먼저 전화하는 사람이 김난수 대표님이세요. 그만큼 저희 업계에서도 정말 그동안 쌓아오신 어떤 업력도 있으시지만 어떤 그런 역경이나 힘든 어떤 시기를 어쨌든 그걸 계속해서 이렇게 겪어 오시면서 지금까지 오시는 그 어떤 내공 이런 것들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전화해서 여쭤보고 또 넋두리도 하고 요 며칠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진의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는데 오늘 어떤 내용은 진진의 예전, 역사, 히스토리부터 해서 그 다음에 과거, 그 다음에 현재, 그 다음에 미래 이렇게 한번 이어가 볼까 해요. 진진을 이야기하기 전에 꼭 이제 이야기해야 될 것이 동승 아트센터, 시네마테크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오늘 와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동승 아트 시네마테크를 가보신 분 계신가요? 아, 두 분, 세 분, 네 분. 네. 그래서 혹시 그때 이제 1990년대죠? 시네필들의 성지였던 곳이었어요. 얼마 전에 저희 그 희생이라는 타르코프스키의 희생도 상영을 했었는데 그때 거의 10만 명이 넘는 관객들이 들었다고 해요. 근데 뭐 지금 사실 생각하면은 말이 안 되는 관객이죠. 근데 그때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때 예술 영화의 기조를 이어받아서 지금의 진진까지 이어오신 겁니다. 감독님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히스토리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긴장을 하셔서 저로 감독님이라고 감독님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여러분들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이 오늘의 주제 이게 이제 내용이 김난숙과 진진의 파노라마로 돼 있어요. 근데 진진은 김난숙으로만 돼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 회사가 만 18년 19년 차가 되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의 구성원들이 제가 이런 표현하면 참 죄책감이 느끼겠지만 자기들의 일상에 뼈를 갈아 넣은 회사, 더 이상 갈아 넣을 뼈가 없다 그러면 떠나고 더 이상 갈아 넣을 뼈가 없다 그러면 떠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회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화사 진진 앞에 제 이름이 붙는 것 자체가 좀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전달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혹시라도 제가 약간의 잘난 척을 하게 되는 저는 그런 걸 좀 잘하는 편이에요. 저도 모르게 잘난 척을 잘하는 사람이라 저희 회사 직원들이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양해하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래라기보다는 직장 생활을 방송국에서 시작을 했고요. 여기에서 작가 생활을 했고 영화 일을 좀 하고 싶은데 그리고 영화 관련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영화 업계에 생활할 수 있는 월급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90년대 초반에. 근데 방송국에서는 생활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실제 그랬고요. 그래서 방송국에 가서 어쨌든 성인으로서 벌어야 되는 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방송국을 갔고 그런데 93년도, 94년도 이럴 때 대기업이 영상산업에 진출을 한다고 하고 그런 얘기들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삼성, 현대, SKC 이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들이 영상산업에 실제로 진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압구정 CGV지만 여러 번 극장의 주인이 바뀌었었고요. 현대가 운영하던 우리 자동차 만드는 회사 현대가 운영하던 극장일 때도 있었어요. 그때도 저는 여기에 관객이기도 했었고 그랬던 시절에 이제 대기업의 영상사업단의 영상사업부에 지원을 해서 그때부터 영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일은 제작이었으나 대기업은 내가 원하는 그걸 주는 곳은 아니더라고요. 시키는 걸 해야 되는 곳이지. 그래서 저는 판권 업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디오 판권 업무를 해서 영화 사는 일을. 그리고 영화 사는 일이라는 건 결국은 무역과 관련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구매 일을 그때 배우기 시작을 했고 영화 구매 일을 배우다 보니까 어떤 영화를 사야 할지 국내, 그러니까 한국 영화와 외국 영화 판권 업무라는 게 뭔지 그리고 판권 업무를 배우면서 결국은 극장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화를 극장에서 보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대기업 생활을 한 3년 반 하고 동숭아트센터라는 곳에 제가 영화관에 관객으로서 갔던 그곳에 빈자리가 났다 그래서 제가 가야겠다. 저 자리는 내 자리다. 그러고 그렇게 동숭아트센터로 제가 가게 됐습니다. 네. 그때 굉장히 전설적인 기획전이나 상영회가 많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기억에 남는 게 혹시 있다면? 제가 동숭아트센터는 당시에 지금은 대학로에 이 건물이 있거든요, 그대로. 그리고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예술청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동숭아트센터는 당시에 영화관이기보단 공연장에 대한 부분이 훨씬 컸던 회사고 이 영화관, 동숭아트센터가 운영하는 영화관은 다른 일반 영화관하고 달랐으면 좋겠다는 이 동숭아트센터의 오너인 김홍랑 대표라는 분이 한국의 다른 영화관하고는 좀 다른 영화관이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동숭아트센터가 만드는 영화관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시네마테크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숭시네마테크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간판이 너무 길면 안 되니까 동숭시네마텍. 그래서 제가 무슨 폴리텍도 아니고 무슨 테크노 그것도 아닌데 어쨌든 동숭시네마텍이라는 영화관이 두 개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동숭시네마텍에 당시에 예술영화의 성지를 실제 만들어줬던 배급사인 영화사 백두대간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 백두대간이 정말 교과서에서만 봤던 영화들. 제가 영화 서클 출신인데 이제 선배들이 뭐 이거 봤어? 이거 봤어? 그러면 못 본 영화가 대부분이었고 그런 전설적인 영화들을 필름으로 극장에서 상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뭐 돈을 내고 극장에서 제대로 된 화면으로 그리고 얼마 전에 N9이 20년 만에 30년 만인가? 네, 30년 만에 재개봉한 희생을 영화사 백두대간이 개봉을 했던 그 극장. 그럼 난 여기서 일하고 싶다. 여기가 내 일터이고 내가 좋아하는 걸 계속 할 수 있고 그리고 동숭아트센터는 돈도 많아 보이니까 내 월급이 안 나올 일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때 시작하시면서 아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90년대거든요. 근데 90년대 그 시네필들의 성지라고 불리는 몇 개의 극장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문화예술 면에서 굉장한 붐이 일어났거든요. 단지 영화뿐만이 아니에요. 그때 시내 21, 키노도 그때 생겼고, 그 다음에 부산영화제도 아마 90년대 1회가 개최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산영화제가 94년도가 5년도에 그쵸?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걸작이라고 일컬어지는 뭐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뭐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었죠. 앙겔로 플러스라든지 그다음에 키아로스타미의 작품들이나 이런 작품들이 그때 진짜 필름으로 볼 수 있는 시기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과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던 거지? 어떻게 희생을 15만 명이 봤었던 거지? 라는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했었던 그 라스폰트리의 킹덤 시리즈도 이거는 그냥 그 심야 상영만 했는데 연일 매진이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90년대 무슨 일이 있었나요? 90년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무슨 일이 있었지? 저는 그 영화사 백두대간하고 제 자신이 그 관객이 어떤 관객이었냐면 영화사 백두대간과 코아 아톨과 정성일 키즈라고 생각해요. 정성일 선생님을 저희도 GV 때마다 뵙지만 그리고 저희가 극장 편안할 때마다 마지막 GV는 정성일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키노를 창간호부터 다 갖고 있는데 제가 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 읽지 못했다. 이거를 다 읽으려면 내용도 너무 많고 글자도 너무 작고 그래서 언젠가 이걸 다 읽고 버리리라 라고 해서 아직 못 버렸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아마 그 저희 세대 386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 당시에는 그 세대 제가 좀 있으면 60인데 그냥 그 뭐랄까 문화적인 어떤 빅뱅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윗선배들은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던 것 같고 근데 그 책 말고 이제 뭐 음악도 있었지만 대학로에 그 당시에 공연도 그랬거든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제 갑자기 학전에 김민기 선생님도 그 당시 이제 학전의 공연들 지하철 1호선 전설적인 지하철 1호선부터 해서 뭐 정말 다양한 것들이 그때 막 소극장 공연도 뭐 이런 공연도 이렇게 매진이 되다니라는 그런 문화적인 빅뱅이 있던 시기였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굶주려 있던 세대가 아닐까. 그것이 이제 다양한 영화들 북유럽이나 동유럽,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남북의 대치 상황에서 볼 수 없었던 영화들, 뭐 터키 영화도 못 보고 그랬었거든요. 저희 때는 요울이라는 영화도 몰래 숨어서 보고 그랬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금기가 허물어지던 시기, 그리고 정치적으로 조금 더 반발적인 부분, 뭐 그런 시대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화가 그런 어떤 약간 자유로운 해방구 역할을 좀 해주지 않았는가라고 했을 때 그런 예술영화관들 안에서 아마 성장하고 자기가 뭐 확장되고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 모여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98년도에 일본 대중문화 교류가 이제 시작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일본 영화를 거의 처음 많이 들여오셔서 기획전도 하시고 개봉도 하셨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 당시에 동수환센터에 제 얘기하면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그 당시에 갔을 때 한국영화 회고전 시리즈라는 거를 그 전임 팀장이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영화로 보는 세계사 뭐 이런 거를 기획전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임 팀장이 저한테 새로 팀장으로 오시게 될 텐데 나는 제작을 하러 나가고 싶다. 난 영화관에 있는 것에 만족하지는 못하는 사람인 것 같다. 나는 근데 지금 제작자 되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 대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기획전을 이 영화관에서 하고 싶었다. 그랬으니 이 기획전을 후임으로 오시는 당신이
새로운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새로 고민 많이 해서 해놓은 거니까 필름으로 보는 세계영화사, 한국영화 회고전, 거장감독 회고전 이거는 꼭 지켜달라라고 해서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저는 그것이 되게 적절하고 그래 이런 거 하면 좋겠네 라고 생각해서 그걸 계속 했어요. 그래서 뭐 빈벤더스 회고전도 했고 근데 이제 당시에 저희가 그런 회고전을 할 때는 영화를 알든 모르든 6개월 전부터 영화대를 준비하고 뭐 저희가 독일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다 보고 삐자를 다 보고 화질도 안 좋은 상태에서 뭔 소리라고 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다 보고 스타디해서 관객에게 보여주기 전에 우리가 대충 그래도 알고 있자. 그래야 어떤 영화가 제일 잘 될지 혹은 어떤 영화가 안 될지 뭐 이런 것도 좀 우리끼리 먼저 생각해보자. 그 중에 괜찮은 게 있다면 개봉도 해보자. 뭐 이런 생각으로 근데 이런 분위기 자체는 시내 21이라는 주간지가 있었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 이렇게 영화 주간지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장수하고 있는 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흔치 않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키노 잘 읽지는 못하지만 들고 다녀도 있어 보이는 그런 키노 그리고 제가 정성희 선생님을 이제 가끔 볼 때 저희가 영화 시사회를 보통 남산에 있는 시사실에서 했는데 거기 키노 사무실이 있었어요. 그러면 시사회 때 보통 2시이거나 오전 시사 가끔 있거나 요즘도 2시, 4시에 이제 언론 배급 시사회라는 걸 극장에서는 하는데 업자들끼리는 이제 먼저 보여드리잖아요. 그럴 때 제가 그 키노 사무실에 이제 잠깐 들리기도 하면 언제나 복장이 며칠을 밤을 샌 것 같은 얼굴로 원고 마감을 하고 있고 그럴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영화 좋아하는구나. 이번에도 정말 못 알아듣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올까. 내가 다음 달에도 살 텐데 또 이러면서 근데 그 쾌한 얼굴로 뭐 만나자마자 뭐 이렇게 이번에 새로 우리가 뭘 특집을 했는데 뭐 새로 발견한 게 뭐고 막 그런 너무 좋아서 아직도 저희가 집요할 때마다 좀 너무 끝나지 않아서 정성희 선생님은 그런 게 있는데 이 사람은 정말 영화를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도 했었습니다. 근데 어떤 그런 기획전 같은 것들은 제가 새로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저희 앞에 선배들 영화를 좋아했던 선배들 그리고 영화관에서 관객과 만날 때 뭔가 달랐으면 좋겠다는 어떤 참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요? 그런 생각들을 그걸 갖고 있었던 사람들 그게 좋다 나쁘다 뭐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건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어떤 영화적 애정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하여튼 어떤 아름다운 병에 걸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몫이었다. 네. 근데 그거는 이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트나인 프로그래머가 동숭 시네마텍 키즈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영화를 보고 그때 이걸 봤어요. 그때 동숭 시네마테크 하이퍼텍 나다 시네코드 선지에서 이걸 봤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받았던 팜플렛 같은 걸 가져오면서 이거 보세요. 이거 그때 있었던 거예요 하면서 자랑을 하면서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지금 그 동숭 시네마텍까지 갔습니다. 너무 좀 빨리 좀 서둘러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이제 하이퍼텍 나다 시네코드 선제까지 네, 뭐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는 것 네네네. 같고 제가 한 것도 아니고 근데 하이퍼텍 나다만큼은 되게 제가 1층에 이제 뭔가 좀 새로운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동숭 시네마텍이 시네마테크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좀 하이퍼한 극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당시에는 그게 약간 돌아다니고 있는 인터넷에서 약간 세련된 단어처럼 그래서 하이퍼하다는 게 뭘까? 하이퍼. 좀 더 확장됐으면 좋겠고 좀 한 단계 약간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돼 있는 그런 그 당시에 이제 잡지 이름도 필름 2.0도 있었던 시절이고 2.0은 뭘까? 뭐 그런 때에 하이퍼텍 나다인데 하이퍼테크인데 가나보단 나다가 낫겠다. 그리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기 시선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극장이었으면 좋겠다.
혹은 그런 관객들이 많으니 그런 관객들하고 같이 영화관을 만들어간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데 새로운 극장을 만든다는 게 이 오너에게 얘기해도 될까? 근데 마침 당시에 그 동수아트센터 1층에 커피숍이 적자였어요. 그래서 커피숍을 좀 개조를 하자. 커피숍을 개조해서 새로운 극장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 당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극장 융자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극장 융자 사업에 3억까지 꺼주는 극장 융자, 저리 융자 사업이라는 게 있었는데 저 돈을 이용하면 뭐 오너가 저한테 너 돈 있어? 이런 거라고 물어볼 때 내가 얘기할 수 있겠다. 꺼오면 됩니다. 3년 안에 갚으면 됩니다. 뭐 이런 준비를 좀 했어요. 해서 영화진흥위원회 지금은 없어진 사업인데 지금 그게 없어진 게 좀 아쉽긴 한데 그 대신 그 돈을 가져오려면 그 돈을 갖고 올 때 담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담보가 없잖아요. 제가 월급쟁이 무슨 담보가 있겠습니까? 이 담보가 있다는 얘기를 언제쯤 해야 되나. 담보를 내야 된다는 얘기를 오너한테 언제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3년 안에 이 돈을 갚을 수 있는 예상 매출 계획서를 짰어요. 이런 극장을 만들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돈을 갚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되도 않는 약간 일종의 사기죠. 사기인데 근데 결과는 어떠셨나요? 그쵸, 3년 안에 갚았어요. 네. 참 제가 한 일 중에 유일하게 잘한 일인데 그 극장을 제 손으로 또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일 핫하게 오픈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이 뭘까라고 했을 때 일본 영화가 금기시되던 시기여서 일본 영화를 오프닝으로 하면 되겠다. 일본 영화 특별전을 하자. 그래서 정말 지금은 안 볼 수도 있는 일본 영화를 일본 영화란 이유만으로 일본 영화를 극장에서 볼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본 영화 특별전이 첫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리고 극장이 젊은 관객들이 좀 더 많이 오게 혹은 영화를 많이 안 보는 층들에게 소개하려면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당시에 가장 그래도 좀 힙하다는 단어를 저보러 쓰지 말라 그랬는데 60대로 보이는 사람이 힙하다는 단어를 쓰는 순간 그 단어는 오염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방금 좀 너무 실수를 했네요. 하여튼 그런 때에 이제 에띠양이라는 온라인 매체가 있었어요. 지금의 네이버 같은. 그 에띠양에 저희가 제안을 했어요. 147석이라는 극장이 생길 건데 문화대표를 온라인에 있는 네티즌과 같이 뽑고 싶다. 그 147석 지금 해마다 뽑자 그걸. 그래서 1위가 누가 나왔냐면 그 당시에 김정은 아니고 김정일 위원장이었다가 1위가 됐어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왜냐 그 당시 되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남북의 이제 그런 화해 모드가 오고 가고 우리가 괴물처럼 보여지는 북한의 최고 어쨌든 통치권자가 희화되지만 또 친근감도 느껴지네. 그러니까 젊은 세대는 선입견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희화되면서도 친근감도 느끼고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되게 이제 올해의 문화대표 혹은 올해의 가장 한간에 가장 많이 이름이 오르내린 사람 중에 뭐 누구를 뽑으세요 했더니 1위인가 2위인가 3위가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앙드레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되게 재밌어서 그렇게 해서 그 캐리커처로 오프닝 행사를 하고 뭐 극장 이름을 그렇게 뒤에 자석을 다 그렇게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극장을 오픈했지만 관객의 눈높이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기분도 굉장히 좋았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 프로그램 괜찮지 않아? 라고 해서 누굴 주는 게 아니라 관객들이 니네가 좀 모르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좋은 게 있어. 뭐 이런 것들을 역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험들을 좀 했던 시기여서 하이퍼텍 나다는 좀 설명하고 싶었던 극장이고요. 나머지는 뭐 아름다운 극장이었잖아요. 창이 있는 극장이었고 그 창이 열리면 장독대가 보이고 그런 극장이었어요. 지금 아트나인도 창이 열리기는 하는데 좀 달랐죠? 네. 네. 당시에 제가 있던 그 동수아트센터는 김홍랑 대표께서는 이제 그 회사의 컨셉이 그거였어요. 동수아트센터라는 곳은 제가 들어가서 한 1년을 외웠습니다. 그거를 늘 아침 혹은 뭐 이런 회의 때마다 말씀하셨거든요. 전통의 현대적 창조를 하고 싶다. 전통이 있는데 지금 그걸 지금 현재의 시점
그래서 전통의 현대적 창조, 전통의 현재적 창조.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맨날 얘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 머릿속에 늘 남아있는 건 나는 일본의 이와나미 홀처럼 극장을 만들고 싶다. 너 이와나미 홀 가봤니? 뭐 저한테 물어보시고. 그래서 상사지만 새로운 걸 이렇게 툭툭 주니까 난 이와나미 홀 모르는데 이와나미 홀이 어디 있는 거야. 뭐 일본에 간다 인쇄소 골목 어디 있다는데 좀 가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툭툭 누군가 던져주면 자극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극장을 할 때 장독대가 있는 정원 혹은 장독대가 있는 뒷뜰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 본인 스스로. 그리고 전통적인 어떤 물건들 하다못해 뭐 여러 가지 저에게는 없는 문화적 소양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시니 이미 우리 동수아트센터 뒷뜰은 장독대로 정원이 좀 있었어요. 조그만. 근데 제 생각에 그래서 카페가 그 정원을 보려고 오는 카페에 손님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카페 자체가 너무 호텔 카페처럼 럭셔리해서 맞선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 정원을 건드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영화를 보러 들어오는 관객들이 커튼이 쳐지기 직전까지는 저 정원을 보면 어떨까. 그래서 극장 설계하는 분에게 그분은 독일에서 극장 설계를 그분은 독일에서 설계를 공부하고 오셨다고 해서 다른 분을 통해서 이제 지금은 극장 설계를 안 하시는데 제가 그분을 찾아서 만나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영화관인데 커튼이 열리는 영화관이었으면 좋겠다. 외국에는 있다고 들었다. 그리고 이 회사 자체가 전통에 대한 부분 되게 중요하게 여기니 뒤에 항아리들이 진짜 전통을 대변하고 있다. 그래서 그냥 이 공간에 오면 공간적 경험도 새로 하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영화관의 영화로만 끝나지 않은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제가 동수아트센터에 다니면서 배운 거죠. 제가 알고 있던 영역도 아니었고 그래서 동수아트센터는 다니면서 제가 건축에 대한 강압적인 공부를 좀 많이 당했어요. 오너께서 그런 거에 관심이 많으셔서 그래서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래서 그런 거를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방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운드에. 그래서 결국 사운드에 문제가 생겼어요. 미국장이. 그러나 아름다움을 포기하지 않는 걸로 했고 그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 유명한 제작자분께서 정원이 보이면 뭐하냐. 제작자가 영화를 만들 때, 감독이 영화를 만들 때 사운드에 얼마나 신경을 썼겠냐. 근데 그 정원을 보겠다고 사운드의 방음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 극장이라고 신의 21을 크게 쓰셨어요. 이거 뭐 다 아는 얘기예요. 심재명 대표께서 우리가 다 아는 심재명 대표께서 뭐 정원도 좋지만 영화관은 어떠해야 하냐 뭐 이런 얘기들을 쓰셨기 때문에 제가 그 컬럼을 복사해서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 모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든든하게 그 극장에서부터 시작하신 분인 것 같아요. 우리 김남수 대표님. 근데 극장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더 심도 깊게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어서 그건 좀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이후 시네코드 선제까지 왔는데요. 시네코드 선제는 조금 밀어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진진에 대한 영화사 진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정말 그 동승 시네마테크 시절부터 지금까지 진진은 계속해서 독립예술 영화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으셨는데 이렇게 지금까지 그것도 또 한국 독립 영화까지 또 배급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배경이 있으셨는지 진진을 만들기까지 지금 작품 보시고 계시죠? 네, 참고로 보시라고 제가 저희가 했던 한국 영화 그리고 저희 미망을 개봉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깨알 같은 홍보를 우리 홍보팀이 원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물론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정말 그 전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그 앞으로만 진전하게 돼 있는 이거 이쪽으로 이거 저쪽 네네. 여기에서 본 작품들 많이 있으시죠, 여러분? 진진 작품들. 예. 저희가 동수아트센터의 영상 사업팀이
구조조정을 해서 만든 회사가 영화사 진진입니다. 위키피디아인가 뭐 어디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지? 이러고 내가 얘기도 안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얘기해야겠다. 그 회사가 어려워졌고요. 그 이제 저는 뭐 저희 김홍남 대표님께도 지금도 만나고 있는데 그 대표님께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부자가 하면 이런 예술관을 문을 닫지 않고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온 건데 문을 닫다니요 라는 얘기를 이렇게 웃으면서 하진 않았죠. 그까지는 좀 심각하게 했고 어쨌든 회사는 정리를 해야겠으니 분사를 하겠느냐 뭐 이렇게 어쨌든 다 정리를 네 손으로 할래 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그 회사를 위해 돈을 좀 많이 벌어준 영화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100만이 넘었던 일본 영화가 있었는데 그게 주온이라는 영화였거든요. 제가 산 영화입니다. 공포 영화. 네. 근데 그 영화를 사서 그 회사가 건물을 샀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자본금을 주십시오. 직원들과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런 건 어디 가서 막 쓰고 그러지 마세요. 지금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해주셨어야죠. 네, 진짜. 근데 뭐 어쨌든 제가 생각한 금액은 아니었으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때 이제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을 동숭에서 개봉을 하려고 동숭아트센터 영화로 샀는데 나가라고 하시니 나와서 첫 영화가 됐어요. 그래서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을 이제 첫 영화가 영화사 진진의 영화가 된 셈이 됐는데 그때도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이라니 정말 힘들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힘들다 이게 내가 원치 않는 어떤 바람이라는 것이 있는 거구나 나를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향은 이쪽이지만 원하지 않는 것들이 언제나 오는구나 원하지 않는 것들이 내 앞에 올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단 한 번도 소위 말해서 사장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너무 좀 괴롭습니다. 근데 그리고 혼자 일하는 거 작가로 시작했기 때문에 혼자 일하는 거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었고 혼자 잘난 척하는 거에 익숙한 사람인데 이게 여러 사람과 같이 있을 때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책임이라는 것도 있고 여하튼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이라는 영화가 저희의 첫 영화가 됐고 그 해에 그러니까 아마도 성실히 일한 우리들의 구성원들의 누군가를 위해 하늘이 내려준 복이 아닐까. 그 다음 해에 저희가 원스를 사서 그 영화가 이제 소위 말해서 12개관에서 개봉을 했는데 24만 명이 들었어요. 그래서 메가박스 코엑스가 제 기억으로는 12주 동안인가 상영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원스라는 영화는 경쟁이 되게 심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무도 안 샀어요. 그래서 제가 산 건데 이 사람들이 경쟁이 심했다고 다들 얘기를 그러시죠. 성공하면. 그래서 내가 살려고 했는데. 아니 네. 그 원스 보신 분들이 있으시죠? 영화 자세히 보면 이제 뭐 사실 영화가 이게 포커스가 자주 왔다 갔다 해요. 그 영화는 포커스 나가고 사운드도 엉망이고 근데 이제 그 영화가 가지는 장점은 음악을 하고 싶어하는 거리에 그 뮤지션 혹은 음악을 좋아하는 어떤 이민자 음악을 아는 이민자와의 어떤 교감 뭐 이런 사랑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어쨌든 둘의 그런 이야기가 일단 음악으로 너무 잘 표현이 돼 있잖아요. 6일밖에 안 찍었다 그랬어요. 실제로 제작도. 그랬던 영화가 어쨌든 저희가 하늘이 저희를 보고 와서 원스가 그렇게 잘 됐고 저희가 했던 우리 학교라는 한국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우리 학교가 그 해에 그래서 이렇게 추운 엄동설한 줄 모르고 그러면 저희 분사하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당당하게 뭐 이러는데 첫 해에 너무 그 다음에도 잘 되고 이러니까 다 잘 될 줄 알았죠. 그랬는데 여하튼 저희가 지금까지 뭐 이런 영화들 원스랄까 그다음에 뭐 저희가 아티스트란 영화도 저희가 했었는데 그 아카데미 최다상을 받긴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관객 수가 되지 않아서 무척 실망했던. 그래서 이 포스터 제가 잘 안 봅니다. 네. 그리고 이건 정말 경쟁률이 심했었죠.
아, 네, 이건 경쟁이 심했는데 제가 그때 제정신이 아니어갖고 막 가격을 쫓아가서 막 그래서 제가 저희 팀장님 여기 배급에 제일 잘하시는 저희 정태원 팀장이 와 계시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영화 제일 생각이 나냐 구매했을 때라고 했더니 물론 여러 개 생각나지만 아티스트도 생각난대요. 소혜는 얘기 본인이 너무 아팠었는데 계약하고 이랬을 때 그때 생각이 났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생각 나는 왜 신부장 아팠었다는 생각이 안 들지? 역시 일종의 약간 감정적인 약간의 이런 경향이 있어야 윗사람은 그렇구나. 그래서 좀 살짝 미안한 마음도 있었는데 아티스트란 영화도 그런 기억이 나고요. 또 보면 여기 위대한 침묵이 놀라웠어요. 저는 그때 위대한 침묵도 위대한 침묵이라는 영화를 아세요? 아시는 분이 한두 분 계신 것 혹시 같아요. 리얼타임으로 그때 보셨나요? 아 보셨네요. 저분은 보셨죠. 제가 극장에서 봤으니까 저분은. 그때 그 해에 이게 이제 몇 년도인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힘들어서 시네코드 선재를 운영하고 있을 때인데요. 시네코드 선재라는 극장이 대우라는 곳 아트 선재센터가 대우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술관이기도 해서 아트 선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하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국제 회의장으로 만든 장소였어요. 그게. 그래서 통역이나 이런 게 원활하게 될 수 있게 만든 극장, 그러니까 극장에는 적합하지 않은 곳이죠. 그런데 거기를 서울아트 시네마가 운영을 해서 한국영화 회고전을 굉장히 잘했고 그랬는데 어쨌든 언제나 뭐 건물주와 이렇게 뭐 이렇게 항상 문제가 생기니까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한 5년인가 6년, 7년 비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극장이.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대우라는 곳에 다닐 때 알던 그 대우 관계자분이 극장이 비어있으니 와서 운영을 좀 해달라 그래서 결국 제가 서울아트 시네마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어쨌든 제가 확인을 하고 우리 보러 운영해달라고 하는데 해도 되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뭐 저희한테 연락 안 왔는데 뭐 하시고 싶으면 하세요 뭐 이러고 저희가 하게 됐는데 저희가 한 7, 8년 운영하고 또 그쪽에서 리모델링 하겠다고 재계약을 안 해주셔서 위대한 침묵 얘기하는데 너무 그 얘기 길게 죄송합니다만 그 극장이 300석이 좀 안 되는 극장인데 너무 힘들어서 운영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만해야겠다라고 할 때 이 영화가 1회부터 매진이 나오는 거예요. 이 종교 영화고 대사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3시간짜리 영화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되게 미스테리하면서도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위대한 침묵인데 이 영화는 알프스의 봉쇄 수도원에 관한 영화고 수도사들, 침묵을 서원한 사람들 제가 카톨릭 신자는 아니지만 침묵을 평생 지키겠다고 서원한 수도사들이 수도하는 곳인데 이제 감독이 그곳을 영화화하고 싶어서 얘기했는데 6년인가 뭐 8년 뒤에 16년 뒤인가에 찍어도 좋다라고 연락이 와서 찍게 됐다라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근데 이 영화를 보러 오는 층들이 너무 다양해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일단 사진 하시는 분들 다 왔었고요. 건축하시는 분들 그리고 카톨릭은 당연히 왔고요. 카톨릭 신자분들. 근데 제가 특이했던 건 스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스님과 신부님과 같이 앉아서 조는 걸 봤어요. 영화를 엄청 좋다고 나오시는데 제가 분명히 그분들이 조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영화 시작하기 전에 이분들이 영화는 좋다고 보러 왔는데 자고 나가면 죄책감이 느껴지시고 제가 희생을 봤을 때 그랬거든요. 좋다는데 나는 왜 또 잤나 이번에. 제가 이번에도 희생 2번 봤거든요. 30년 뒤에는 어떤 느낌일까라는 생각을 2번 봤는데 어쨌든 그 얘기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닌데 위대한 침묵에 저희가 그래서 앞에 멘트를 녹음했어요. 영화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이상한 극장이죠. 그래서 영화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이 막 웃었어요. 이 영화는 보시다가 주무셔도 되는 영화고 어느 장면에 깨어있어도 그 장면을 보시면 되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 영화가 끝나기 30분 전에 모두 다 깨어나요. 왜냐하면 충분히 잤기 때문에 2시간. 그래서 그분들이 표정이 되게 밝아요. 그리고 이게 한겨울에 개봉을 했기 때문에 난방도 잘 돼 있고 푹 주무셨고 근데 그때 30분 전에 깨어날 때 영화에 유일하게 대사가 아닌 대사가 들리는데 수도사들이 막 눈싸움하면서 웃어요. 웃고 막 그 약간 무슨 비닐 같은 이런
폐비닐 같은 걸로 썰매를 타고 알프스에서 그 노인들이 남자 노인분들이 이렇게 표현이 저는 왜 이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막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아이 같은 표정으로 근데 너무 깔깔거리면서 웃을 때 사람들이 다 깨요. 왜냐하면 사운드가 들리니까. 거기서부터 이렇게 웃어요 관객들이. 그래서 나올 때 감동받았다고 그러고 나오세요. 그리고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영화 너무 좋다. 특히 수도사들의 그 맑은 표정과 눈싸움할 때 그 깔깔거리는 웃음소리와 그래서 그래 이거야 이걸로 2, 3만 명은 하겠구나라고 했는데 9만 명까지 들었고요. 코엑스에서 연락이 왔어요.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5주차쯤 됐을 때 개봉 5주차쯤 됐을 때 코엑스에 이런 영화 개봉 안 하냐고 연락이 너무 많이 오고 있어서 영화를 줄 수 있겠냐 그래서 코엑스에서 개봉한 지 5주차 됐을 때 해서 나중에 한 4주인가 5주차를 계속 하시고 하는 영화관이 별로 없으니까 결국 9만 7천 명까지인가 들었어요. 네, 그랬던 영화에서 제가 지금도 늘 기억합니다. 정말 지금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네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가끔 굉장히 특이하게 벌어질 때가 있는데 이제 이런 영화들이 기억이 나는 거죠. 근데 뭐 이렇게 좋은 작품들도 있었지만 의미 있는 실패작 같은 거 아까 아티스트 같은 작품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뭐 기억나는 작품들 있으세요? 의미 있는 실패작은 제가 이걸 하나 뽑아왔어요. 혹시 여러분이 이 검은 화 땅의 희나백성을 아시나요? 배용균 감독님은 아세요? 네. 네 아시겠죠.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이라는 이름은 어디선가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제가 이 영화를 개봉하고 회사에서 잘릴 뻔했어요. 이거는 진진 때는 아니었어요. 진진 때는 아니었고 컬럼으로도 누군가 또 쓰시고 막 이랬었는데 신의 21죠. 기사가 그랬던 기억이 있는 게 저는 이때 이제 그 동숭 시네마텍에 그러니까 배용균 감독님은 딱 2작품을 만드셨어요. 만드시고 다른 사람이 공개를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개봉한 영화 딱 2작품입니다. 그 로카르노에서 상을 받은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하고 검은 화 땅의 희나백성. 그리고 이제 이 영화는 그러니까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을 개봉을 하고 너무 본인이 상처를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근데 검은 화 땅의 희나백성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정성희 선생님께서. 자기만 봤다고. 그래서 그것도 배용균 감독님이 워낙 이제 미술 쪽에 계신 분이라 영화인들하고는 많이 알고 지내지 않는데 이제 자기 영화를 유일하게 잘 본 사람이 정성이라는 사람이니 검은 화 땅의 희나백성을 무슨 러쉬 시사회 같은 거 비슷하게 할 때 정성희 선생님만 불렀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정성희 선생님한테 그 영화가 정말 좋냐? 정말 좋다. 어둠에 대해서 검은색에 대해서 밤에 대해서 배용균 이상 영상으로 재현한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제가 또 약간 지적 허영심에 그래? 그럼 이거를 단독 개봉을 하면 매진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근데 이제 이런 영화는 당시에 저희가 중간에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영화관에는 퐁당퐁당 상영하네라는 약간 안 좋은 표현에 근데 지금은 그것이 퐁당퐁당 상영이라는 표현 자체가 기능적으로 꼭 그렇지 않고 다양한 영화를 상영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당시에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생길 때였어요. 그 전일 상영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그 영화관에 갔더니 원하는 시간대에 영화 상영을 안 하더라. 내가 보고 싶은 영화가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없어. 그러니까 하루 종일 5회 상영을 같은 영화를 해야 돼요. 그럴 때 배용균 감독님이 제가 배용균 감독님을 찾아갔어요. 대구로. 당시 대구 효성 카톨릭 여대의 미술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연락을 너무 힘들게 해서 팩스로 만나 뵙고 싶다. 검은 화 땅의 희나백성을 상영하고 싶다. 근데 이제 동숭이라는 극장을 알고 계셔갖고 찾아오라라고 해서 갔는데 미술 수업이 끝나고 계시는데 어쨌든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생각해 보시겠다고 하고 배용균 감독님은 굉장히 길게 팩스로 뭔가를 보내십니다. 언제나 이렇게 회사에 와보면 두루마리가 저기 무슨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웨딩 마치를 한 것 같은 두루마리가 쫙 회사에 와 있어요. 배용균 감독님이 밤새 팩스를 보내셨구나. 근데 어쨌든 거기에
결론은 8주 상영을 보장해라. 한 회차도 다른 영화 상영하지 마라. 제가 오늘에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개봉을 하게 됐습니다. 어쩌고저쩌고. 8주 동안 상영하는데 정말 관객이 너무 없었어요. 너무 없었고 나중에 이제 시말서 제가 썼거든요. 시말서. 처음 써봤어요. 제가. 그래서 시말서 쓰라고 제가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칼로 이렇게 뭐 하라는 뜻인가? 시말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나중에 일의 자초지종을 써라 시말서 뭐 이런 거였는데 어쨌든 시말서를 썼던 영화였지만 제가 이제 그 오늘 되게 이 자리가 영광이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창작자의 작업실이잖아요. 이게 배급하는 사람들을 저는 업자라고 생각하는데 창작자라고 생각해 주는구나. 혹은 실수인가?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 배용균 감독님을 만났을 때 이 영화는 제작, 감독, 촬영, 각본, 미술, 편집을 본인이 다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만난 완전체의 창작자였어요. 너무 힘들고 피곤한. 그런데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팩스에 이런 내용이 있고 어떤 팩스도 다 못 읽는데 어쨌든 제가 딱 팩스에 그래 이건 이렇게 해서 1회 상영 때 어디에서 뭐가 있었다는데요. 그래서 2회 상영 때는 그게 수정이 됐다는데 그건 어쩐 일입니까? 어떻게 알았지? 서울에 한 번도 안 왔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보내서 다 체크를 하게 하신 거예요. 상영의 상태를. 근데 저희 영사기사님이 당시에 너무 놀라셨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영사기사님한테 직접 전화를 하셔서 상영이 뭐가 어떻게 나왔다고 하니 그 밸브 밑에 있는 색보정 무슨 버튼을 고정시키십시오. 뭐 이런. 저는 알 수도 없는. 그래서 제가 이 경험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분은 영화를 만든 창작자의 입장에서 상영까지 제대로 다 온전히 이루어져서 그것이 관객에게 온전하게 전달됐으면 좋겠다. 창작자가 의도한 대로. 라는 생각을 강박적으로 하셨던 분이고 실제로 그거를 해서 영사기가 왜 저렇게 그러니까 본인 이번에 여러분 기사 찾아보시면 20년 만에 배용균 감독이 나타났다는 기사가 있어요. 2022년도인가 20년도에. 왜냐하면 영상자료원에서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을 이렇게 4K인가 디지털 리마스터링을 하나 할 때 색보정하러 직접 나타나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시구나. 그분이 오셨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때 제가 어쨌든 창작자라는 사람들, 창작자들은 관객을 대상으로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최적화된 공간을 제공해야 된다. 우리가 생각할 때 괜찮은데 사운드 괜찮은데 뭐 어때? 뭐 이런 날은 하면 안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이때 배웠고 굉장히 피곤한 일이었지만 중간 역할이라는 것은 배급도 역시 창작자의 이야기에 귀를 물론 저는 뭐 당연히 이게 비즈니스 관계고 또 손익을 계산합니다. 장부 계산을 늘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그건 기본이고 그 기본 안에서 창작자가 전달하려고 하는 그 창작물이 관객에게 제대로 도달되고 있나에 대한 책임과 어쨌든 기능적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때 배웠어요.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게. 그래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영화 보여주는 거지가 아니라 언제나 창작자의 우리의 모든 이런 극장의 기능들이 다 그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생각을 해서 심재명 대표님이 사운드가 중요하지 정원이 뭐가 중요해라는 말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지금 킵해놓고 복사해놓고 그거를 늘 보진 않죠. 괴로우니까. 그러나 제 파일에 있다. 제 인생의 흑역사의 파일에 있어요. 저는 제 인생의 흑역사 파일이 따로 있어요. 제가 잘못한 것들. 예. 보고 싶네요. 네, 그거는 이제 저만 봐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옳다. 그들의 지적이 옳다라는 생각했고 동성시네마틱의 8주 상영을 보장하고 심할서 썼지만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고 어쨌든 그때마다 굉장히 약간 너무 화가 나셔서 어떻게 지금 이제 6주차 상영을 하고 있는데도 이 정도밖에 상영을 못하냐. 관객이 몇 명 들었는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분은 저는 관객이 안 들어서 지금 죽겠는데 그분은 오늘도 2명이 보러 왔다면 그 2명에게 검은 땅의 희나 백성은 내가 만든 대로 전달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게 굉장히 확고하셨던 분이고 어쨌든 마지막 상영이 다 끝나고 한 2주 뒤에 서울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건 제 자랑입니다. 국수를 사주시겠다. 자기가 우동을 좋아한다고. 그래서 대학 내에서 굉장히 유명한 우동집이 있는데 거기서 우동을 사주시는데 제가 정말 감동해갖고 이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괴물 같은 이 창작자와 내가 그래도 고생했다고 정말 사주시는구나 라고 했지만 여전히 배용균 감독님 생각을 하면 이 영화는 여러분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가 그냥 배용균 감독이라는 창작자가 만든 영화, 자기가 생각하는 영화, 자기가 생각하는 색감, 자기가 생각하는 앵글,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이 땅의 검은 어둠. 그래서 여기 영화는 처음부터까지 밤만 나와요. 근데 밤의 색깔이 너무 달라요. 밤의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제가 뭐가 달라 이랬다가 점점 다르구나, 달라 막 이러면서 봤던 기억이 나는 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 정말 보고 싶죠, 여러분. 영상자료에서 가끔 합니다. 가끔씩 가끔 하는데 매진 올라오시나요? 아니요, 그분은 안 올라오셨는데 제가 그 짓을 만들었던 오명 감독님이 갑자기 서울 오셨다고 그래서 왜 오셨어요? 검은 땅 희나백성이 영상전에서 하더라고요. 영상 자료원에서밖에 못할 것 같네요. 네네. 왜냐면 이거 저도 뭔가 상영을 하고 싶지만 겁나요. 계속 전화 오실 것 같아요. 제가 가보겠습니다. 제가 상영을 하겠다고 얘기해서 N9, 아트나인에서 상영한다고. 아, 근데 정말 이렇게 영화를 보니까 국내의 작품들 쫙 보니까 뭔가 간통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뭔가 상업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메시지를 또 이렇게 내포하는 작품들, 작품성, 뭐 다양한 요소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작품들이 있는데 한국 작품들도 그렇고 요즘에는 한국 국내 독립영화도 배급을 하시고 해외 작품들도 이제 구매를 하시는데 뭔가 진진만의 선택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없다는 건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저희 같이 일을 하는 저희 동료들도 똑같고 그런데 제가 무슨 사회성이 있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은 사람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미싱 타는 여자들이나 이문승 감독님의 그 위로공단 같은 영화는 정말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항상 직원들에게 물어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위로공단 한번 물어봤더니 전원이 반대를 해서 나는 좋은데 뭐 이랬는데 근데 어쨌든 배급사라는 게 참 희한한 게 인연이 잘 돼서 어떤 배급사로 가요. 그러면 그 영화가 꽃같이 피어나는 걸 제가 봅니다. 아, 짝이 다 있구나. 저희도 남매 여름밤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희를 헌신짝처럼 버리시면서 다른 배급사로 가셔서 그 배급사하고 되게 좋은 결과물을 내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게 있죠. 저희도 생각했을 때 진진의 저력을 항상 느끼는 작품들이 네, 진짜 저희는 하고 싶지만 못할 것 같아, 이거 자신 없어 하는 작품들이 있는데 진진으로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꼭 저희가 봐라 진진이가 이렇게 했다 라는 얘기를 하고 나서 뭘 거야. 큰거 피했다 뭐 이러는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아니 정말 그 괴인도 마찬가지예요. 괴인을 저는 진진이 픽업했을 때 역시 대표님 팀장님 어떠실까라는 생각도 했죠. 직원들이 힘드셨겠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정말 진진 아니면 이렇게 정말 이건 성공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작품은 관객에게 다가갔다, 맞닿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 같은 경우는 누구나 보면 좋은 영화라 생각하는데 자신이 없는 영화잖아요. 그런데 개인을 살린 분은 제가 볼 땐 프로파간다다. 그분이 살리셨다, 포스터다 라고 생각하고 그분이 괴인의 귀인입니다. 그래서 괴인은 저는 영화가 너무 좋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왜 이렇게 섬찟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왜 이걸 섬찟하다고 느끼고 있지? 어떤 사람을 위험하다고 느끼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제 자신을 자꾸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영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어떤 영화를 나는 좋아하고 어떤 영화 나는 좀 별론 것 같아라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는 자기를 일단 약간 설명하는 거거든요. 나의 백그라운드를 설명하는 거이기도 하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1호 공단이나 미싱타는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저한테는 굉장히 뭐랄까 그냥 그 미안한 영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저는 구로동 살았어요. 구로동 살았고 영등포가 제 나와바리였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근데 고등학교를 굉장히 멀리 다녔어요. 시내 한복판에 있는 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이제 너는 어디 살아? 이렇게 물어보면 네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나는 구로동 살아. 그러면 거기 사람이 사니? 뭐 이러는 거예요. 진짜. 그때는 제가 뭐 화가 나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같으면 뭐 화를 냈을 텐데 뭐 이렇게 막 설명해 주려고 그러고 그래서 거기는 공단밖에 없지 않니? 뭐 아닌데? 공단은 좀 더 봐야 되는데? 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랬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버스를 타고 학교까지 갈 때까지 한 50분이 걸렸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저는 교복을 입고 다녔던 세대인데 버스 안내양들이 제 나이 또래였어요. 근데 제 교복을 자꾸 쳐다보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싱타는 여자들 때도 저는 사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울었어요.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울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미싱타는 영화도 미싱타는 영화가 아니죠. 미싱타는 여자도 그게 정말 네, 왜 그러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네네. 어쨌든 그 당시에 교복을 입고 있는 제가 입고 있는 교복과 제가 들고 있는 가방을 부럽게 쳐다봤던 그 시선을 즐겼다는 죄책감이 있어요. 날 부러워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되도 않는 소리를 지금 제가 하고 있지만 여하튼 영화를 하면서 제가 영화 배급을 하면서 다양한 영화들을 만날 때 제가 기억나지 않았던 저의 그 흑역사들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아유 참나 대단하다 생각을 하는데 영화는 뭐 무산일기도 그랬고요. 무산일기는 제가 생각하는 어쨌든 그 북한 무산이라는 곳이 지명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곳이 지명이라는 것도 알았고 똥파리를 했을 때 우리 양익준 감독님하고 저는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조금 잘못하고 제가 뭐 이렇게 여하튼 그 똥파리를 했을 때도 제가 욕에 관한 책을 읽었어요. 그 당시 그 비속어에 관한 책을. 왜냐하면 주어와 목적어와 동사가 다 욕인 거예요. 이 영화는. 그래서 이 똥파리 안에서 똥파리가 문장을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근데 그게 너무 슬펐어요. 너무 슬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답답해갖고 말을 못하고 그럴 때 그게 제가 이제 그때는 좀 나이가 들고 아마 뭐 애도 낳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내 생각이 바뀌었을까? 뭐 딴 때 같으면 뭐 그런 말을 쓰면 뭐 이랬을 텐데 왜 이게 슬펐을까? 왜 이렇게 슬펐을까 이게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욕에 관한 책을 한번 읽어보자. 그 기억이 납니다. 이 똥파리를 개봉했을 때 욕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어떤 관계에 대한 설명 뭐 이런 것들이 공부가 많이 됐던 영화예요. 그래서 똥파리는 뭐 지술도 마찬가지고요. 뭐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고 이 영화들은 저한테는 저희가 같이 결정한 영화도 많고 제가 따로 결정한 영화도 많지만 어느 날 그 길에서 같은 경우 로드킬에 관한 영화지만 잘 몰랐던 영역들을 설명해 주기도 하고
뭐 저도 고레하다 감독님의 책에 나온 얘기 중에 하나지만 어떤 사람이 편성을 고레하다 감독이 가져간 영화를 방송국에서 편성을 원래 다큐를 먼저 만드셨잖아요. 그랬을 때 몇 개의 기획서를 가져갔더니 뭐 자기가 생각지도 않았던 기획서를 상대방이 그걸로 제작합시다라고 하더라 라고 했을 때 뭐지? 라고 물어봤더니 상대방이 내가 그걸 잘 몰라 라고 얘기했대요. 앞에 두 개의 기획서는 내가 아는 얘기고 세 번째 기획서는 내가 잘 모르는 분야다. 그러니 이 기회에 이걸 한번 그리고 심야 프로 새벽 편성이기 때문에 아무도 안 볼 거야. 당신이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 오세요. 라고 얘기했다는 게 그분의 책이 있어요. 뭐 그런 것처럼 제가 몰랐던 것들에 대한 확장 그리고 그 홍상수 감독님이 영화에서 맨날 얘기했던 뭐 인간은 될 수 없지만 괴물은 되지 말자라는 정도 뭐 이런 정도에서의 그 이상의 것들이 영화들이 나에게 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들을 보러 오는 관객들의 그 표정을 보면 너무 행복하고 그랬죠. 물론 늘 계산은 합니다. 몇 명 될지, 손익이 얼마가 될지 이런 거 늘 계산합니다. 네. 네. 아, 지금 그 진진이 선택하는 어떤 작품들의 기준을 여쭤봤는데, 좀 그 얘기가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기준이 있다라는 거는. 그러면 뭔가 프로세스를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화를 어떻게 다들 같이 보고 어떤 기준으로 네. 우리가 영화를 선택한다. 그렇게 하면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뭐 일단 저희가 선택한 영화들의 기준이라는 게 같이 보고 선택을 한다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저희 정태원 팀장님, 정태원 부장님이 제일 영화를 많이 보고요. 우리 회사에서 빨리빨리 많이 보고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저희 정태원 부장님한테 영화를 사서 망하면 너하고 나하고 산 거고 사서 성공하면 당신이 산 거다. 왜냐면 제일 먼저 많이 보고 제안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산 게 많았나요? 그래서 우리 또 마케팅하는 우리 다른 부장님은 정신 좀 차려. 저희가 출장을 가면 이제 영화를 막 보잖아요. 뭐 이거 뭐 본인들끼리 저는 메신저를 하지 않아요. 왜냐면 어쨌든 험한 꼴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나한테 보내는 메신저가 아닌 어떤. 근데 메신저를 하지 않지만 이렇게 막 앉아서 영화 보고 이렇게 속도들이 빨라지는 소리가 막 들릴 때가 있어요. 같은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아, 영화를 보고 나서 그러면 뭐 좀 주고받은 얘기일 수도 있고 이러면 뭐라고 하는 걸까 뭐 이런 생각도 가끔 할 때도 있고 톡으로도 뭐 그거는 사지 말래요. 뭐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거를 끝까지 막지 못하면 넌 들어오지 말아라는 얘기를 정태호 부장님한테 할 때도 있다고 했었고 했는데 관객 그러니까 저희 로봇드림 같은 경우는 전 직원들이 다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전 직원들 다 좋아하는 영화는 유이면 스코어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 공부를 했고 뭐 보리발 손들바람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또 뭐 제가 이제 어쨌든 뭐 결정을 하긴 했으나 그렇고 나머지 영화들은 이렇게 약간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의 이야기 좀 들어본 편이고 저희가 올해 이제 내년에 개봉할 영화 중에서는 저희 마케팅 부장님이 이건 내 영화야. 그래서 술 드시고 끝까지 내 영화라고 얘기해서 저희가 산 게 있습니다. 네. 기대해도 될까요? 어떤 영화인가요? 일본 영화입니다. 아! 이번 서독제에서 서독지에서 상영하는 거 아니고요. 또 딴 작품인데 네. 하여튼 그래서 그 영화는 망하면 또 같이 산 거고요. 잘 되면 그분이 사신 영화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고 있고 비슷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들이. 그래서 그게 장점도 될 때도 있고 고스란히 단점이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이제 진진의 과거를 쭉 이제 살펴봤는데 지금 현재 이제 진진의 현주소를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앞서서 코로나 시기를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의 지금 이 구렁텅이 속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해답이 있지 않을까도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코로나 시기에 그랬어요. 코로나 이후에는 많은 것이 바뀔 것이다.
근데 정말 바뀌었더라고요. 아직까지 극장은 코로나 이전 60%를 회복하지 않고 있고 영화를 저희도 엔나인에서도 매해 신작들 그리고 신인 감독을 발굴하기 위해서 수입 영화도 저희가 수입을 하고 그랬는데 신작 개봉하기가 너무 두려운 상황이 됐어요. 관객들이 오질 않아요, 극장에. 왜일까요?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를 되돌아보면서 가장 크게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세요? 네, 그 코로나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바로 코로나 넘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이거 그냥 멋있어 보이라고 띄운 거예요. 코로나 전에 가장 많이 얘기됐던 게 이런 얘기였어요. OTT. 이제 시대가 변할 거야. 그리고 극장에서 누가 영화를 뭐 이렇게 그리고 극장은 굉장히 개인적인 어떤 것이 될 거야. 우리가 마치 이제 PC통신이라는 게 뭐 PC통신? 그거는 좀 이상해요. 퍼스널 컴퓨터라 해서 뭐 PC 지금 뭐 그게 이상한 말이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뭐 VR이니 AR이니 뭐 OTT니 뭐 이런 얘기들 나올 때 인스타그램 처음 나왔을 때도 저는 인스타그램이 뭐야 뭐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인스타그램 너무 중요한 SNS가 됐고 근데 변화는 늘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영화는 기본적으로 변화에 좀 예민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태생적으로 복제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술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술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지 않을까. 공연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물론 공연도 마찬가지죠. 뭐 공연도 얼마 전에 황정민 씨가 주연한 공연을 봤는데 야 저건 기술적으로 정말 멋지다라는 생각까지 했는데 그런 변화의 시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리고 극장에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뭐 이런 장면들이에요. 한국에 오기로 했었던 나르덴 감독이 이제 코로나로 올 수 없게 되고 그런데 저희는 이제 뭐 소년아메드를 개봉을 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니까 저는 코로나 때도 거의 극장에 일주일에 2-3번씩 간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딱 되니까 정말 많은 사람이 극장에 가는 것 자체가 소위 말해서 비상식적인 일인 거죠. 넌센스인 거죠. 뭐하러 가 거기를 뭐 이러는데 영화가 일상인 사람들은 극장으로 오더라고요. 근데 극소수였어요. 정말 극소수였고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너무 고맙다. 근데 어떤 영화 쪽에 계신 분이 그랬어요. 니네는 별 타격 없지 않아? 원래 없었잖아 관객이. 그래서 내가 맞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그래서 그때 어떤 영화 제작자분한테 친한 영화 제작자분한테 막 화를 냈어요. 나 정말 오랜만에 영화관에 나왔어. 사람들이 있다. 뭐 이래서 내가 이제 약간 뭐 친하니까 아니 한국 영화 제작을 하신다는 분이 영화관에 안 오는 게 자랑이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화가 어디서 보여줬으면 좋겠어. 당신이 제작한 영화가. 당신이 제작한 영화가 이렇게 핸드폰으로 혹은 집에서 그렇게만 보여줬으면 좋겠어? 라고 제가 제 게임이 10년이다니까 그럴 수 있죠. 영화는 어떤 영화가 어떤 방식으로 보여지는지는 선택의 문제고 그것이 어떤 이러해야 한다라는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영화관주의예요. 그래서 제가 엔나인의 영화관주의라는 그 표현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 나는 이런 종류의 인간이지. 왜 그런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영화관에 와서 영화를 보는 걸 좋아하는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여러분이 영화관에 여기 와서 앉아 계시지만 여기를 오려면 이 장소를 선택했기 때문에 공간 이동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물리적인 것 어쨌든 에너지가 드는 일이죠. 근데 영화는 아무 데서나 봐도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영화를 보면 되는 것이지. 근데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해야 된다가 아니라 나는 그쪽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영화관이란 이 공간, 물리적 공간에 대해서 여전히 익숙해하고 이 공간이 사라지지 않기를 원하는 종류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 때 그 끝을 본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감동을 받은 건 소녀남매들을 물론 이동진 평론가의 파워겠죠. 우리의 영화의 파워가 아니라 소녀남매들을 랜선으로 관객과의 대화를 다르덴 형제와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좌석을 이렇게 띄우기를 했었잖아요. 어느 선 이상은 못 팔게 하고 뭐 이런 것. 근데 그거 빼고 어쨌든 만석이 됐어요. 여기가 무슨 관이었죠? 스타리움관이었나요? 스타리움관이었는데 이게 만석이 된 거예요. 물론 그게 전부였습니다. 관객 수는. 근데 이 다르덴 형제 감독들은 너무 놀란 거예요. 이 코로나 때 이렇게 많은 젊은 사람들이 도대체 한국은 정말 대단하구나. 내년에 전시영화제 꼭 갈게. 막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토르야 로켓한테 뭐 그걸로 왔는데 저는 어쨌든 이 텅 빈 극장, 텅 빈 객석 이건 무슨 부산영화제 때입니다. 제가 찍은 건데요.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잊지 않고 있고 코로나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지인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화는 지금 내가 코로나 때 봤어. 누가 극장으로 오고 누가 극장을 안 오는지. 내가 당신 무슨 영화 만들지 보겠어. 내가 막 이랬는데 그냥 농담으로 하는 얘기고요. 나는 영화관에 여전히 가고 싶어 한다. 근데 영화 혼자 봐도 되는데 왜 영화관에 와서 영화를 봐야 되나 라는 것은 저에게는 아직도 숙제예요. 숙제 같은 이야기고 언제 영화관으로 가지 내가? 라는 생각들은 지금도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고 현실이 너무 힘들 때 제가 영화관으로 갔던 것 같아요. 사는 게 힘들 때 영화 보면서 어두운 곳에서 울기도 하고 코미디 보면서 울기도 하고 뭐 옆에서 울면 무슨 사연이 있어서 왔을까 뭐 이런 것도 보기도 하고 근데 공간이 주는 그곳이 텅 비니까 영화가 생명력이 없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건 앞으로 지금 영화의 위기가 아니고 영화관의 위기다라고 했을 때 배급업자에게는 되게 중요한 숙제죠. 배급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화를 어떤 방식으로 보여줄 것인가 어디에서 혹은 어떤 관객에게 보여줄 것인가 그렇지만 그건 배급업자에 관한 화두뿐만이 아니라 제작하는 사람에 대한 화두이기도 해요. 근데 코로나 때 제가 확인한 관객은 저희가 코로나 때 종교영화를 개봉했는데 종교영화를 개봉할 때 정말 그분들은 기를 쓰고 오시더라고요. 이거는 봐야 되니까. 왜냐면 그분들의 일상에서 포기할 수 없는 마지막 무엇인 건가요. 그랬을 때 다르덴 형제를 그렇게 했을 때도 영화로운 일상이라는 기획전도 저희가 했었는데 영화가 필요한 일상 내 일상 중에 영화가 차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일상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영화관에서 영화 보는 것을 그리고 영화관에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가 선택한 몫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관객을 만나고 싶어 하는가. 이 정도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겠어? 자기는 안 좋아하면서 제가 그래요. 이 정도 보겠지 뭐. 안 봐. 내가 나를 속여 막. 그런 경험을 코로나 때도 했고 그래서 지금도 코로나가 끝났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막 앉아있고 마스크 안 쓰고 앉아있는 것이 감사하면서도 신기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진짜 코로나가 시작됐을지도 몰라. 영화를 어떤 영화 보여줘야 될지 어떤 영화 제작을 해야 될지 어떤 관객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의 질문은 사실 이제 정말 더 진지하게 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들어오시기 전에 세이브 아워 시네마 엽서를 드렸죠. 코로나 시기 때 저희가 일본에선 세이브 더 시네마라고 감독들, 그러니까 후카가 코지 감독님이나 하마구치 유스케 감독님이나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이 주축이 돼서 어떤 운동을 만들었어요. 코로나 시기에 극장을 살리자라는 걸로. 그래서 3일 만에 1억엔 정도 그리고 한 3억엔 그러니까 30억 정도의 후원을 받아서 정말 오지에 있는 작은 극장까지 다 수혜를 입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저희는 막막했지만 누구도 그런 운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극장이 주의사님이 우리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주의사는
하겠구나 이거. 그래 내가 꼬셔봐야 되겠다. 그래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막 저도 막 이러면서 하자고 막 이러면서 본인이 이제 봤을 때 이것이 나중에 후회될 것 같다고. 우리는 코로나 시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너무 후회될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좀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아, 저 사람은 뭐라도 하겠구나 그러면. 그래서 만든 엽서나 이런 것들에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게. 지금도 제가 그래서 뭐 그 파일 만든 거 환경에는 좀 안 좋지만 그 파일에 뭐 영화적 순간이 있다라는 그 문구도 너무 좋아하고, 우리는 영화관에 왔을 때 저는 그 제가 예전에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을 전주영화제에 보러 갔을 때 너무 시간이 급해서 택시를 탔어요. 그랬더니 택시 운전기사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영화 보러 왔냐고 그러더라고요. 네, 빨리 좀 가주시면 안 되겠냐 했더니 영화 보러 왔냐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그래서 내가 네 그랬을 때 아니 그러니까 영화를 보러 서울에서 여기까지 왔냐고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진짜. 저 기억이 나요. 지금도. 아, 저는 영화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정신없는 사람들 영화 보러 여기까지 온다. 그래서 제가 영화관에서 일한다고 얘기하기 잘했다. 큰일 날 뻔했구나. 그 정신없는 사람들이 영화가 뭐라고 영화를 보러 여기까지로 내려오냐라는 게 그 당시 택시 운전기사님의 이야기였는데 납득할 만한 이야기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네. 정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화로운 일상을 포기하지 않는 분들이 포기하셔도 됩니다. 포기를 안 할 이유는 없고. 네, 정말 그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이런 공간의 소중함을 절감하셨던 것 같아요. 직접 극장을 또 운영해 보셨으니까 그랬지만 저도 정말 그 뭔가 테이프로 다 그 자석 띄기 해가지고 이렇게 있었던 그 극장이 가끔씩 꿈에도 나오기도 하거든요. 정말 끔찍했는데 정말 이렇게 관객들을 같이 이렇게 본다는 게 좀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으로도 느껴져요. 여러분들도 불과 2년 전 아니었어요? 2년 전 아니었어요? 그쵸? 다시는 그런 일이 있지 않기를 좀 바라긴 하는데 저희가 지금 9분밖에 안 남았어요. 네. 대표님 저희가 질문을 얘기를 너무 많이 지금 준비했는데 지금 마무리 미래에 대한 얘기를 안 했어요. 미래는 뭐 그냥 얼마나 다행이에요 지금 미래가. 네, 그냥 그러면 내년 계획이나 내년 계획은 네. 없고요. 네. 내년에 저희는 저희끼리 작품들. 얘기했어요. 물론 저만 네. 얘기했지만 네. 내년의 계획은 생존이다. 생존이죠. 네, 생존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제가 저희의 미래는 뭐 이 표정이 저희의 미래입니다. 관객들의 표정. 저는 관객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하지만 제가 어디에 올리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러나 요즘은 이런 걸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 사진도 좀 얼굴을 잘 알아볼 수 없는 사진을 그 중에 제가 골라서 올린 거예요. 근데 화면이 이렇게 꽉 차고 그랬을 때 관객들 표정 하나하나가 저는 다 보여요. 옆에서 보면. 그리고 어떤 장면에서 이제 영화 30분 끝나기 30분 전에 또 관객들 반응 보러 들어가면 그래 망했어 표정 봐봐. 알 수 있어. 근데 이렇게 예전에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 고맙다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뭐 고마울 게 뭐 있어요. 다 펴팔자고 하는 짓인데. 근데 그 말이 너무 고마운 거죠. 이미 그분이 충분히 좋았다면 그분은 또 그런 영화를 또 보실 거고, 저는 뭐 배급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관객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언제나 영화제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저는 관객이 제일 중요하다. 관객이 과거이고 현재이고 미래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라는 것 안에 사실 지나간 현재가 과거고 오지 않은 현재가 미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현재가 제일 되게 멋있게 들리네요. 근데 어쨌든 영화에서 현재는 관객인 것 같아요. 관객이 있는 자리가 현재이자 미래인데 관객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되지 않을까. 아, 그거는 네. 정말 늘 늘 생각하고 그렇죠. 늘 있어요. 만만하게 보고 있는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저희 그 프로그래머하고 오늘 낮에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패착은 약간 관객을 무시했었던 때에 나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마케팅이나 이런 걸로 속일 수 없거든요, 관객을. 정말. 맞아요. 저는 굿즈 얘기 좀 하고 싶은데 굿즈 때문에 영화 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굿즈 없는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입니다. 저도 뭐 굿즈 때문에 유료를 한 번 더 봤는데 희생 굿즈가 갖고 싶어갖고 말씀하시죠. 제가 내 돈 내고 봤다 이걸 꼭 보여주고 싶어서 굿즈 떨어질까 봐 얼마나. 근데 저는 관객 수를 계산을 할 때 저희 회의할 때 늘 물어봐요. 티켓 프로모션 하지 않고 포스터를 받지 않고 지금 관객은 몇 명이냐. 그게 몇 명 안 돼요. 요즘에 그렇죠. 스코어가. 그래서 그냥 이거는 뭐 어떤 걸 하지 말자 하자 그런 캠페인성 얘기가 전혀 아니고 그냥 숙제가 아닐까. 예전에 10,000명, 20,000명, 30,000명 저희 뭐 예를 들면 포스터 한 장 안 줘도 90,000명, 30,000명, 50,000명 뭐 들었던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일이 아닐까. 나도 모르게 뭐 굿즈를 이왕 굿즈 주는 걸 보고 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관객은 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영화를 어떻게 보여줄까에 대한 고민을 배급하는 사람들은 더 해야 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잘 하지도 못한 얘기를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정말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걱정되는 영화계고 정말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버티는 일밖에 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긴 한데 저희 끝으로 제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2가지 질문만 받을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정말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김현숙 대표님한테 또 전화를 했죠. 대표님 너무 힘들어요. 저희는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미래가 있을까요? 예술영화 지금 한국영화 3,000명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랬을 때 대표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나는 우리가 하는 일의 미래가 희망적이지 않다고 생각해. 이렇게 시니컬하게. 아마 좋아지지 않을 거야. 그건 확신해. 근데 하지만 나는 이 일을 하기로 결심했어. 계속 가기로 결심했어.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지금도 소름이. 근데 아니었어. 밤에 전화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제 머리가 반짝 이렇게 뭔가 둔기로 뭔가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 들면서 바로 이거구나. 내가 왜 그동안 이렇게 매달리고 이 일에 전념을 다했고 했을까? 잘 되기 위해서 이 일을 했을까? 아니야. 난 이 일을 좋아해. 그래, 나도 결심하면 돼. 라고 생각해서 그랬더니 정말 모든 고민이 사라진 거예요. 많지 않아요. 아시죠? 가만히서 다.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심을 하면서 저도 지금 견뎌내고 있는데 그 얘기를 꼭 이 자리에서 하고 싶었어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질문 짧게 2가지만 받아볼게요. 2명만 받아볼게요. 네, 저기 요 가운데 있는 여자분하고 저 뒤에 있는 모자 쓰신 남자분 2분만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동에서 대학 졸업을 앞둔 학생인데요. 저는 영화사 이쪽 일을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생일인데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너무 얘기 너무 잘 들었고요. 영화사 취업을 준비하고 싶은 한 학생으로서 어떤 것들을 조금 갖추면 좋을지, 그리고 이런 건 좀 이런 거는 좀 각오를 해야 된다. 여기 뛰어들려 이런 각오는 좀 해야 된다 하시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각오는 별다른 각오를 하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영화 쪽은 정보가 너무 폐쇄적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데 저 같은 경우도 그걸 굳이 표현하면 대기업에서 나온 다음부터는 다 사채였던 것 같아요. 사적으로 채용되는 거기 자리 비었대 누가 알려줘갖고 그래 그럼 나는 거기 가야겠어 이렇게. 그게 뭐 공개 구직이나 이런 것들이 신의 시민 이런 데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특별히 뭘 준비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늘 난감한 것 같습니다. 난감한 것 같고 배급은 요즘 배급은 혹시 배급을 하시겠다면 마케팅 일로 시작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 자원봉사자로 시작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 생계에 대한 부분에 저도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늘 이 사람의 이 페이가 이 사람이 일한 만큼 주고 있나? 라는 고민을 늘 해요. 근데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점점 더. 왜냐하면 시장이 어려워지고 있고 경제적 상황도 안 좋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준비를 많이 안 하셔도 상관은 없다. 단지 내가 좋아해서 버틸 수 있는 에너지가 극장에 들어가면 다시 좋아지냐, 영화를 보면 다시 좋아지냐 라는 부분, 너무 이런 표현을 쓰고 싶진 않았지만 그게 그 일을 하게 만든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화 말고도 좋은 일은 좋아서 할 만한 일은 많습니다, 사실은. 네, 지금 사진 찍고 계신 남자. 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말을 좀 빨리 하고 싶은데 어쨌든 여태까지 영화사 진진에 되게 수혜를 입은 관객으로서 김남수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싶고요. 오늘 좋은 얘기 잘 들었고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하나는 서울 독립영화제 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예전에 서울 독립영화제에서 존 카사베츠 회고전을 할 때 하이퍼텍 나다에서 고다르 회고전을 해가지고 제가 시간표 짜는데 한 2시간 걸린 적이 있거든요. 이거 2개 다 보려고. 그래서 하이퍼텍 나다 운영하실 때 되게 뭐 좋은 회고전에 많이 가서 감사한 마음 들었었는데 그 시절에 좀 가장 기억에 남는 혹시 회고전이 혹시 있으시다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고전이 다 기억이 안 나갔고요. 워낙 많이 해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잉마르 베르만 회고전하고 오지아스 지로 회고전? 오지아스 지로 회고전은 얼마 전에 와서 엔라인 해본 했는데 오지아스 지로 회고전이 기억이 났던 건 처음 보는 60대, 70대, 80대 할아버지들을 봤어요. 네, 그분들이 극장을 오셨고 서울대학 병원에서 일하신다는 분들이 오셨었고 뭐 이랬던, 그러니까 처음 본 어떻게 알고 오셨지? 뭐 이런 분들을 좀 봤던 기억이 좀 나고요. 이제 저 배우는 이런 회고전을 보러 오네? 뭐 이런 되게 유명한 뭐 배우들도 봤고 영화 좋아하는구나 진짜로. 그런 경우들을 봤죠. 오미열 감독님 같은 경우 제주도에서 왔는데 뭐 10분 지나면 못 들어가니까 그때도 나 제주도에서 왔는데 라고 막 화를 냈던 사람이 나중에 저희가 지스리 개봉할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야겠다 막 이러면서 결국은 못 봤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회고전 때마다 그 감독별로 새로운 관객층들을 좀 만났던 그런 기억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네. 대표님 마지막으로 오늘 네, 배급에 대한 기능적인 강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 죄송하고 제가 실무를 모르고 뭐 약간 말로 너무 때운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데 뭐 저는 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진진이 영화 업계에서 가장 연차가 오래된 분들이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 20년 차시고 30년 차도 계세요. 한 회사에 이렇게 오랫동안 일을 하시는 분들이 드물거든요. 저희도 그분들에게 그건 약간 모욕. 그런데 정말 네, 같이 일한 분들 중에 네, 27년 되신 분이 계시고요.
저보다 먼저 선임으로 동서아트센터에 들어가 계셨던 분이에요. 저희 마케팅 하신 분. 올해 회사 생활하신 지 30년 되셨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됐는데 저보다 먼저 들어와서 극장에서 뭐 시간표 짜고 이런 선임을 하셨던 장선영 부장님이라고 계신데 이제 그분이 계시고 그분은 첫 직장이 지금 이렇게 평생 직장이 됐는데 사실 뭐 제가 알기로는 다른 회사 갈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그분이 놓치셨어요. 약간 제가 알고 괴롭힌 건 아닌데 다른 회사 면접 보러 갈 시점에 막 회사 너무 바빠서 막 괴롭히던 시점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 뭐 이건 제 복이고 저희 정태원 부장님 같은 경우는 메가박스에서 일하셨던 분인데 제가 학교 후배여서 영화 쪽에는 오시지 마시라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뭐 저희랑 일하게 돼서 구매까지 하고 계신 분이고 근데 두 분은 다 후회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그러나 어쨌든 회사가 좀 잘 됐으면 하는 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뭐 그러면 우리 저기 정태원 팀장님이랑 저희 엔라인 필름에 또 10년차 팀장이 있습니다. 좀 한 말씀. 네, 11년 차. 네, 11년 차. 네, 정말 제가 5년만 넘어도 저희가 예술 영화계에 있는 분들은 요괴라고 부르거든요.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고 여기까지 오셨다. 그러니까 뭐 힘을 내라는 뜻으로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저희도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정말 한 분도 나가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눈 크게 떠서 이렇게 저희를 이렇게 바라봐 주시는 이 모습들이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계에서 정말 존경하고 제 롤모델로 삼고 있는 분이시거든요. 진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어느 때보다 긴장되고 했어요. 근데 대표님도 그렇고 어저께 야근하시고 저도 지금 직전까지 막 일하다가 막 정말 정신없이 지금 월말에 금요일에 이러고 왔거든요.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결심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